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같이 개체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체군들의 집합, 개체군들의 모임인 군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군집에 대해서 오늘 총 정리해볼 건데 오늘 한 시간으로 조금 부족해서요. 다음 시간 앞부분에 군집의 천위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 뭔지 한번 학습 포인트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짠! 여기 보시면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뭐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지금 뭐 후달돌돌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군집의 특성을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 군집의 정의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눠서 특징을 보고요. 그 다음에 군집 내에서 일어나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다른 말로 하면 이종 간, 다른 종들 간의 상호작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가지로 같이 한번 볼 건데 경쟁, 분서, 포식과 피식, 공생과 기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재에 따라서 공생과 기생을 나눠서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책들도 있는데 뭐 몇 가지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부분 내용을 공부할 거고 일단 그 전에 앞서서는 군집의 정의라든지 군집을 구성하는 뭐 어떤 그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알아보기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좀 수행평가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실습해보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집의 종류, 생태 분포, 층상 구조와 같은 것들 어렵지 않고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예전에 사회 시간에도 많이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충분히 이번 시간 같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빔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고 짠, 안녕. 그래도 좀 지워놓을까요? 다음에 깨끗하게 만나기 위해서. 자, 그럼 가운데로 모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정의부터 한번 해볼게요. 군집이 뭔가 저저번 시간에 개체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어요? 개체군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같은 공간에서 서식하는 그런 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지역에서 생활해야 한다, 일단. 그렇죠? 그런 것이 앞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군에서는 이제 앞에 거를 만족해야 되고 뒤에 건 뭘 만족해야 돼요? 같은 종으로 구성된 개체들의 무리를 우리의 개체군이라고 했었고 군집은 앞에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부분에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서로 다른 종의,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체군들이 모인 여러 개체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서로 다른 여러 개체군들의 큰일 날 뻔했네요. 개체군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지역이라고 해놓으면 이제 같은 말로 일정 지역이다. 일정 지역 또는 동일 지역. 그래서 다른 용어들로 표현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번에 또 서술형 채점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답안들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여러분들 꼭 책 많이 읽으시고 지금 특히 1학년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좀 많이 읽고 어휘력을 좀 키우도록 합시다. 이번에 무슨 답이 있었냐면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 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3가지를 쓰라고 했더니 무작위적 배열이잖아요. 우리 상동염수질 무작위적 배열 기억나죠? 우리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근데 무차별적 배열 뭐 이런 거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휘력을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같은 말인 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일단 군집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 자, 그러면 이 군집이란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요거는 또 우리 4단원 맨 첫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 구성이란 얘기는 어렵게 뭐 얘기할 게 없고 역할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자. 여러 가지 다양한 개체군들이 있는데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생산자 나왔으면 소비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분해자.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구성을 나눌 수가 있다. 뭐를 생산해요? 유기물을, 그렇죠? 뭐를 소비해요? 유기물을. 뭐를 분해해요? 유기물을 무기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처음 보는 그런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다양한 개체군들 있잖아요. 그 개체군들에 대한 그 특성을 살펴보는 그런 용어로서 생태적 지위라는 용어가 있어요. 생태적 지위.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의 인간이라는 개체가 차지하는 지위가 있죠. 사회적 지위. 그런 것처럼 이런 생태계에서 어떤 한 종류의 생물들이 차지하는 생태적 지위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의 합으로 나타낸다라고 정의합니다. 생태적 지위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의 합이다. 그러면 먹이 지위는 뭐예요? 말 그대로 먹이 사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뭐를 먹고 뭐에 먹히느냐. 그런 거를 우리가 먹이 지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간 지위는 뭐겠어요? 그렇죠. 어디서 사느냐. 서식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뭘 먹고 어디서 사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생물의 생태적 지위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생물들끼리의 상호작용을 볼 때 이 생태적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생태적 지위라는 것이 나왔을 때 먹이와 공간에 관한 얘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군집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좀 하고 싶다. 이 군집의 특성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는데 군집의 조사죠. 군집의 조사. 조사를 했을 때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찾아서 그 군집의 특성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런 각각 이제 포인트가 되는 종들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 군집을 조사할 때 세 가지를 조사하게 된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점종이라는 것을 조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희소종. 요거랑 반대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희소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표종. 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물의 종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때 그중에서 우점하는 우점종이 있고 희소한 희소종이 있고 지표가 되는 지표종이 있는 거예요. 우점종은 의미가 뭐예요? 뉘앙스가? 어떤 의미? 그렇죠. 뭔가 얘가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에요. 군집을 대표하는 종이에요. 어떻게 하면 대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어떤 집단에서 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가 많으면 좀 대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많이 차지하면 수가 적더라도 뭔가 이제 그 덩치가 크다든지 이러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점종은 뭐 수만으로 따지거나 뭐 덩치만으로 따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중요도라는 걸 계산해요. 중요도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중요도 값이 가장 큰 종이 그 군집의 그런 우점종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어떻게 계산할지는 조금 이따가 더 알아보기의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해볼 거고요. 중요도가 높으면 군집을 대표하게 되고 그 우점종이 되는구나. 이렇게 주로 이제 그 군집의 특성은 어떤 생물이 거기서 주로 이제 우점종으로서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희소종은 뭘까요? 희소하다.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군집에서 이제 적은 개체수를 가지는, 그래서 우리 책에 정리가 된 개체수가 적은 종을 희소종이라고 한다. 그럼 지표종은 뭘까요? 지표가 된다. 뭔가의 어떤 특징을 표현해주는 그런 하나의 단서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표종.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을 유추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진짜 단서가 되는 그런 종들을 지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예시를 들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지으류가 있어요. 지으류가 뭐예요? 뜻을 풀어보면 그 땅의 옷이죠. 땅에 덮인 옷. 땅의 옷처럼 이렇게 쭉 깔려있는 거, 그걸 지으류라고 하는데 그 이끼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뒤에서 또 지으류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지만 이 지으류 같은 경우는 이산화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으류가 자라고 있는 지역은 이산화황의 농도가 낮구나. 그래서 대기 오염이 덜 된 곳이구나. 이렇게 환경을 좀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에델바이스가 있어요. 에델바이스 노래도 있죠. 에델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산 지역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서, 그런 곳에서만 서식을 하기 때문에 에델바이스가 있다는 것은 그런 환경이구나 하고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다른 군집하고는 달리 구별해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종이 지표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런 우점종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쪽으로 이동해서 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깐 이렇게 걸리적거리니까 지우고. 자, 이쪽을 보시면 선생님 수학 시간인가요? 막 지금 그 굉장히 혼란에 빠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겉보기에만 좀 복잡해 보이고요. 사실 속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 식물의 군집을 조사해서 우점종을 알아보겠다 하면 보통 식물 군집 조사는 방형구라는 것을 이용해요. 방형구가 어떻게 생겼냐?
다음 그림 먼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거는 1m, 1m 크기의 나무 틀을 짜요. 이렇게 나무로 틀을 짜서 그 안을 줄로 이렇게 10cm 간격으로 쭉쭉쭉쭉 엮어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칸이 몇 개 생겨요? 10cm 간격으로 계속 짜게서 그 안에 칸이 100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칸에 누가 몇 개 들어오는지 뭐 이런 거를 세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가 조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방영구는 보통 이런 걸 쓰지만 그냥 이렇게 틀만 있고 안에 이런 칸이 없는, 작은 칸들이 없는 방영구도 있고 원형 방영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종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 자, 그럼 방영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식물 군집을 조사할 수가 있느냐 한번 볼게요. 일단 세 가지 값을 계산을 해내야 돼요. 각각의 종에 대해서 뭐를? 밀도 계산하고요, 빈도 계산하고요, 피도 계산을 일단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이 뭔지 한번 보자. 밀도는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어요. 개체군의 밀도 어떻게 계산했어요? 어떤 서식 면적분의 개체수였죠. 면적분의 개체수예요. 근데 여기는 전체 서식 면적이 아니고 그 방영구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방영구가 있다. 여기가 1m, 그 다음에 여기가 1m다. 그러면 방영구 전체 면적은 1이잖아요.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밀도를 계산할 때는 그 분모는 1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밀도 값은 뭐만 신경 쓰면 된다. 개체수가 몇 개인지 그 방영구 안에 들어오는 개체수만 해서 이 분자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밀도 괜찮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개체수만 세면 된다. 그다음에 빈도예요. 빈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선생님 잠깐 보시면 우리가 학교에 교실이 예를 들어서 한 층에 한 10개가 있다. 그럼 10개의 교실에 전체 교실의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그 안에 학생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전체 학생 수를 세는 거는 밀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10개의 교실 문을 벌컥벌컥 열었을 때 몇 번이나 얼마나 자주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열었는데 여기는 없네, 애들이. 몇 명인지 상관없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열었는데 학생들이 있네, 없네. 있다, 없다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마주치게 되느냐. 그게 바로 빈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방영구 수는 뭘까요? 전체 방영구 수. 1개일까 100개일까? 이 전체 방영구 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그 소방영구, 작은 칸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전체 방영구 수는 보통 100개가 되고 100개 분에 특정 종이 출현한 방영구 수인 거예요. 그 100개의 칸에서 몇 칸에서 얘가 만날 수가 있느냐, 몇 칸에서 나타나느냐. 전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몇 개의 칸에서 나타나는지 칸수가 중요한 거예요. 방영구의 수. 그래서 그 칸수, 방영구 수를 세 가지 여기다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분모가 100이기 때문에 요거 좀 간단히 해주기 위해서 여기 100을 곱해줘요. 근데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고 나중에 우리 계산할 때는, 근데 이제 정식으로는 이렇게 곱해주는 걸로 식이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도 그렇게 계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칸수를 세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피도입니다. 피도에서 피자는 뭐예요? 덮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 그 옷도 우리가 그 유식한 말로, 좀 어려운 말로 한자로 피복이라고 하잖아요. 몸을 덮고 있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몸 가장 바깥 표면을 덮고 있는 거는 피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덮는 거. 그래서 피도는 뭐냐면 땅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1m, 1m 땅바닥이 있는데 그 위를 이 종의 식물이 얼만큼 뒤덮고 있니,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m, 1m 면적의 이 땅을 얼마만큼 뒤덮고 있느냐, 덮고 있느냐. 그래서 피도. 그래서 전체 방영구 면적은 얼마라고요? 1이에요. 1. 여기에서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면적. 자, 이렇게 면적 계산하는 건데, 그럼 피도 값은 가장 커봐야 1이겠죠. 다 덮고 있으면 1이고 그거보다 좀 덜 덮고 있으면 1보다 항상 작은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만약에 내가 진짜 생태학자가 돼가지고 이런 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 군집을 조사해야 된다. 어떤 게 가장 조사하기가 힘들까요? 여러분들 실제 밖에 필드에 나가보면 정말 조사하기 힘든 값이 있어요. 바로 피도입니다. 피도. 왜 어려울까요? 이렇게 있어요. 방영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식물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예쁘게 계산해주세요 하고 덮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식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막 이파리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면적을 계산해야 돼요. 이게 사람 성격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피도 계급이란 걸 이용합니다. 피도 계급. 뭐냐? 눈으로 딱 봤을 때 4분의 3 이상은 덮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얘는 5 정도의 계급이다. 그 다음에 20분의 1도 안 덮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는 거죠. 20분의 1도 안 덮고 있는 것 같아. 그럼 피도 계급 1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피도 계급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밀도, 빈도, 피도를 계산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 각각의 값을 계산한 다음에 뭐를 구해줘야 최종적으로 중요도를 구할 수 있냐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라는 상대값을 구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요도를 계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점종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계산하게 되는 걸까? 잘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 밀도, 빈도, 피도가 밀도, 빈도, 피도의 값이 가장 큰 그런 종 하나를 우리가 우점종을 뽑게 되는데 밀도는 1분의 개체수, 그러니까 개체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1보다 큰 숫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피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가장 커봐야 1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이 이렇게 방향과 있을 때 여기를 다 온통 뒤덮고 있어. 뒤덮고 있는데 개체수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덩굴이라든지 덩굴식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개체수는 적은데 온통 뒤덮고 있는 생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이 환경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텐데 이 개체수가 적다는 이유로 우점종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값들을 다 비교 가능하게 일정하게 맞춰주는 작업이 바로 이 상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나중에 상대값을 구해놓으면 아 이래서 이걸 해놨구나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값이란 건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면 이 밀도 값을 다 구했잖아요. A종, B종, C종의 밀도 값을 다 구했으면 그 모든 종의 밀도 값의 합을 다 더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값을 다 더한 것을 분모에다 놓고 이 A종의 상대 밀도를 구하고 싶다. 그럼 전체 더한 것 중에 A종의 상대 밀도 값을 A종의 밀도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 A종이 갖는 상대 밀도 값이 나오고 B종의 것은 요 밑에는 똑같고 B 거의 값만 여기다 넣어주고 C는 밑에는 똑같고 여기다가 얘를 넣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상대 밀도를 구합니다. 상대 빈도나 상대 피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의 빈도 합분의 특정 종의 빈도 곱하기 100 또는 상대 피도는 모든 종의 피도의 합분의 특정 종의 피도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게 되고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구했으면 요 값들을 더해줘요.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더하면 그 종의 중요도가 나옵니다. 그쵸? 그 종의 중요도가 나왔어요. 그럼 그 종 각각의 중요도를 비교해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그런 종이 뭐가 된다? 우점종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실제로 방금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좀 수행평가 같은 걸로 다뤄지는 아니면 서술형으로 계산하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큰 테두리, 요거 하나는 우리가 대방향구라고 용어를 얘기를 하고요. 이 각각에 들어있는 칸 하나하나는 소방향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질경이, 민들레, 토끼풀 각각의 밀도로 구해볼게요.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라고 그랬죠. 면적은 어차피 1이라 그랬으니까 개체수만 세주면 돼요. 질경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2개. 밀도 2. 민들레는요? 민들레는 요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개체수가 있습니다. 토끼풀은요? 빨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요렇게 밀도 구해줬죠. 빈도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빈도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얘가 개체수가 몇 개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고 몇 칸에서 나타나는지가 궁금하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빈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100분의 얘가 나타나는 칸을 찾아줘요. 질경이 같은 경우에는 한 칸, 2칸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해놓고 곱하기 100. 어차피 이건 없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민들레 같은 경우는 100분의 민들레 얘죠. 근데 이렇게 한 칸에 3개가 몰려있어요. 그러면 3개가 몰려있든 말든 그냥 이거 한 칸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한 칸, 2칸, 3칸, 4칸, 5칸, 6칸에서 나타나더라. 100분의 6. 요거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밀도랑 빈도랑 계산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 어차피 얘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토끼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어요? 빨간 거. 얘 각각이 한 칸이죠? 그러면 이건 100분의 8. 곱하기 100이다. 이건 어차피 없어지고. 그러니까 2, 6, 8만 결국에 남게 되겠죠. 자, 피도는 여기선 계급으로 주고 있어요. 어차피 이걸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급 값은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1, 2, 2로 여기선 잡고 있습니다. 보통 피도는 이렇게 줘요. 계급을. 왜? 원체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주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면적을 아예 줄 때도 있어요. 이 질경이는 뭐 몇 센치, 뭐 지름 몇 센치 뭐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여기선 계급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된다고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 합분의 요거 이렇게 해주면 되죠. 2 더하기 10 더하기 8이니까 20이잖아요, 분모는. 20분의 2
곱하기 100. 그죠? 요거는 20분의 10 곱하기 100. 그죠? 따라오고 있죠? 자, 수학 시간 같네요. 자, 20분의 8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 빈도 구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것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16이네요. 16분의 2 곱하기 100. 여기는 16분의 6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요거는 16분의 8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상대 피도를 보시면 여기 전체 더하면 5죠. 5분의 1 곱하기 100. 5분의 2 곱하기 100. 5분의 2 곱하기 100. 이렇게 상대값을 구해주면 전체 얘네들이 갖는 밀도를 다 이제 더했을 때 그 중에서 이 질경이라는 애는 그 전체 밀도에서 얼마만큼을 상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로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가 밀도, 빈도, 피도가 비등비등하게 다 이렇게 고려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서 42.5, 그 다음에 127.5, 그 다음에 13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토끼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우점종, 윈.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한 번씩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모의고사나 뭐 문제에서 출제될 때는 이렇게 하나의 큰 대방연구 안에 소방연구 100개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교과서에 따라서요. 이 네모칸 자체가 큰 거, 1m, 1m 네모칸이 4개가 나와요. 4개. 4개를 주고 그 안에 분포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그럴 때는 이 전체 한 칸을 그냥 방연구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4칸 중에 몇 개에서 나왔니 하고 그런 식으로 빈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면적도 달라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체 면적 4분의 1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빈도도 4개의 칸 중에 몇 개의 칸에서 나오는지 굉장히 큰 범위에서 다뤄지는 그런 교과서들도 있으니까 그 몇 칸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좀 잘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출제가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마다 조금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 하는 것도 소개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제 군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넌 안녕. 자, 군집의 종류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좀 판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 군집의 종류다. 자, 보시면 일단 크게 물과 땅으로 나뉘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육상군집. 육상군집, 땅이죠. 군집과 두 번째 수생군집, 물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군집을 또 3가지로 나눠 볼 건데요. 자, 이 셋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되냐면 바로 기온이나 강수량이 됩니다.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3가지 큰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아 저런 게 있지. 그렇죠? 삼림. 뭔지 알죠? 숲. 삼림. 상표를 쓸 뻔했어요 지금. 삼림. 그 다음에 초원. 그 다음에 뭐예요? 풀도 나무도 별로 없는 황원. 황원. 자, 이것들은 다 뭐에 의해서 군집의 명칭이 붙었냐면 그 종에서 주로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눈 거죠. 그래서 삼림 같은 경우에는 목본. 그 중에서도 키 큰 나무, 교목이 주로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초원 같은 경우는 풀이죠, 초본. 그 다음에 황원에는 그런 생물체가 별로 없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가장 크게는 강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수량. 그래서 강수량이 가장 높은 곳,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에서 삼림이 발달을 하고요. 거기서 온도 분포에 따라서 그 침엽수림이라든지 그 열대우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원 같은 경우는 삼림보다는 강수량이 낮아요. 삼림보다는 적은 강수량을 갖는다. 삼림보다는 적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무 종류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풀들로 이렇게 주로 이루어진 그런 군집을 초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 초원, 사바나, 온대 초원, 그 스텝, 프레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황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열악해요. 어떤 식으로? 강수량이 굉장히 적거나 강수량이 매우 적거나 아니면
기온이 굉장히 낮거나, 그래서 예시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강수량이 낮은, 굉장히 낮은 거, 사막. 그 다음에 기온이 굉장히 낮아서 극지방에서 발달하게 되는 뭐가 있을까요? 툰드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상군집을 간단히 나눠봤고, 수생군집 같은 경우에는 더 간단해요. 자, 염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죠. 염도. 어떻게? 민물, 짠물. 그래서 담수군집과 해수군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담수냐 해수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서식하는 그런 생물의 종류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군집을 크게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할 내용은 군집의 생태 분포예요. 생태 분포가 뭘까? 우리가 아무래도 군집은 이제 생물 종류다 보니까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생물들이 분포하게 되고 어떻게 군집이 구성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게 생태 분포인데, 그건 같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짠! 요게 바로 생태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수평 분포와 수직 분포입니다. 뭐가 수평이고 뭐가 수직일까? 잠깐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 이렇게, 자, 둥근 호떡 모양의 뭐냐면요, 바로 지구예요. 지구. 지구 이렇게 가운데 있는 선이 뭐예요? 적도죠. 적도가 위도로서는 0도로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극지방은 90도. 그렇죠? 90도.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고위도가 되고, 이 가운데 부분은 저위도잖아요. 저위도, 고위도. 여기도 고위도. 지금 수직 분포가 14였는데 여기 이게 감안해서 보시고, 얘는 따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위도에 따라서 생물 군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겠다 하는 게 바로 이 수평 분포예요. 위도에 따른 분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적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뭔가 쭉 산 같은 게 중간에 있다. 오리인가요? 오리 아니에요. 자, 산이 중간에 있다. 그러면 이런 그 고도에 따라서 또 생물의 분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거, 이런 지구의 표면에서 움직이는 거는 수평 분포, 이렇게 위로 고도에 따라서 뭔가 생물의 군집이 달라지는 거 보겠다는 거는 수직 분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일단 보시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X축, Y축이 뭘 의미하냐? 요 X축은 기온이에요. 기온이 여기는 높고 여기로 갈수록 낮죠. 그러면 어느 쪽이 저위도, 어느 쪽이 고위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여기가 적도에 가깝다는 얘기고, 여기가 저위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위도. 그 다음에 여기 온도가 낮은 곳은 극지방에 가깝다는 얘기니까 고위도가 되겠죠. 여기가 고위도 쪽이다.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수량에 따라서도 생물의 군집이 이런 생태 분포가 달라진다 하는 거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저위도,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강수량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 사막이 발달하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강수량이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사바나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위도라서 굉장히 온도가 높은데 강수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렇게 열대우림, 열대다우림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그런 위도에서도 강수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비가 적게 오는데 여기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러면 사막이 아니고 툰드라가 이렇게 발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 뭐 사막이라든지 툰드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읽으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직 분포를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그죠? 고도에 따라서 생물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 있는데,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역시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요렇게 세워놓은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쵸? 침엽수림, 낙엽 화렵수림, 그 다음에 뭐 여기 쭉쭉쭉 가면 상록 화렵수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모양으로 보시면 돼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경향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고도라도 북쪽보다는 남쪽이 조금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남쪽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분포 그림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그 비춰서 또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보시면 군집의 층상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여기 뭐 낙엽 화렵수릴 때가 있다. 하나의 뭐 어떤 그 숲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거기서 똑같은 나무들만 쫙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안에서도 층 구조로 나눠진다 하는 거. 그걸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어떤 예를 들어 숲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시면 우리가 숲에 가봐서 알잖아요. 키 큰 나무가 쫙 햇빛을 가리고 있고 그 밑에도 키 작은 나무들과 풀들과 뭐 이끼류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층층이 나눠져 있죠. 그거를 군집의 층상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키 큰 나무층을 교목층이라고 하고 그거보다는 좀 키가 작아요. 그런 거를 아교목층이라고 합니다. 뭔가 아쉬운데 교목보다는 작은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아교목층. 그 다음에 나무들 중에서 이렇게 덤불이라고 하죠. 그런 덤불. 그래서 주 가지와 뭐 보조 가지 거기서 뻗어나온 가지에 그렇게 크게 굵게 구분이 없는 그런 나무 종류들을 관목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키 작은 관목들이 분포를 하게 되고 그 밑에 뭐예요? 풀들, 초본층. 초본층 밑에 선태층은 뭔가요? 선태류? 이끼 종류를 얘기하죠. 선태류, 이끼 종류. 그래서 이끼층들이 그 풀밭 밑에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 밑에는 지중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낙엽도 썩어 있고 이렇게 부식질이 발달한. 그래서 이런 선태층이나 지중층에는 또 그런 그 분해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여기 존재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층층이 나뉘고 이렇게 층상 구조가 나뉘기 때문에 여기서 동물들의 분포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먹이로 하고 사는지, 뭐 어떤 조건에 사는지에 따라서 동물의 분포도 달라지게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빛의 세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뭐냐? 이 꼭대기, 요 교목층 꼭대기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를 100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빛의 세기가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위에서 거의 많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도달하는 빛의 양은 많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들은 어떤 종류가 많겠어요? 음지식물이 많겠죠. 아무래도 적은 양의 빛에서도 생장할 수 있는 그런 음지식물들이 아마도 여기 밑에 많이 분포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군집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를 얘기를 할 거예요. 넌 안녕, 이따 봐. 자, 이쪽으로 다시 와서 자, 군집 내에 일어나는 개체군 간들의 상호작용을 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숨가쁘게 좀 정리를 해봤고 두 번째 내용, 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군집 내 상호작용.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다. 아까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다른 종 간에 일어나는 이종 간 상호작용이다. 이게 같은 의미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네 가지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기억력 좋은 친구들 순서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경쟁이 있었어요. 경쟁. 두 번째는 분서라는 조금 생소한 용어 나왔습니다. 분서. 뭔지는 이따 살펴보면 되니까요. 세 번째로는 우리 예전에 스라소니와 눈신토끼 뭐였어요? 포식과 피식 관계. 포식과 피식. 물론 같은 종 안에서 잡아먹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보통 이종 간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생과 기생이다. 자, 요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1번과 2번 경쟁과 분서는요 공통점이 좀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 그 두 종 간에 생태적 지위가 좀 겹칩니다. 생태적 지위가 중복된다고 표현하죠.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먹이가 비슷하다든지 사는 공간이 비슷하다든지 그러면 얘네들끼리 사이에서 뭔가 이거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양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다른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포식과 피식은 말 그대로 먹고 먹히는 관계. 우리가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에서도 잠깐 확인했었는데 이거는 그 그래프를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공생과 기생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1, 2, 3번은 이따가 빔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내용 정리할 거고 4번은 지금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공생과 기생이다. 공생과 기생은요. 두 종이 다른 그 상호작용과 작용보다는 더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요. 거의 붙어서 생활합니다. 같이 붙어서 생활하는데 그 주고받는
그 영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생과 기생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상리공생 먼저 할까요? 좋은 거부터. 좋은 거 먼저. 상리공생. 그 다음에는 편리공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생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다른 걸까? 예를 들어서 A종과 B종 두 종이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그러면 A종도 좋고 B종도 좋은 거, 서로 좋은 게 바로 상리공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자에 서로 이익을 본다는 거잖아요. 이익할 때, 그쵸? 그래서 서로 이익을 보는 공생 관계다 하는 게 상리공생이에요. 그래서 A도 좋고 B도 좋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상리공생. 그래서 서로 돕고 사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거 예를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콩과 식물하고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질소순환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콩과 식물은 이렇게 캐보면 뿌리가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암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덩어리들이. 그 안에 세균이 사는데요. 그 세균이 질소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주고받고. 왜? 질소 고정 세균, 그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를 고정해서 공급해주면서 그 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유기물을. 그 다음에 그 식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질소를 공급받으면서 그 세균한테 자기가 만든 유기물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상리공생이에요. 또 다른 예시로는 뭐 흰 그 동가리와 말미잘 같은 경우에 말미잘에 이렇게 독이 있는데 흰 동가리는 그거에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독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포식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잖아요. 그럼 말미잘 속으로 쏙 숨어요. 그러면 그 말미잘은 뭐가 좋냐면 그런 식으로 포식자가 왔을 때 유인을 해서 먹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흰 동가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말미잘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그런 것들 유인이 되면 확 해가지고 잡아서 먹고 그러면 이 흰 동가리는 뭐가 좋아요?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 말미잘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역할. 서로 좋은 관계. 그런 게 상리공생이다. 그럼 편리공생은 뭐예요? 이 편자가 뭘까요? 한쪽이라는 얘기예요. 한쪽만 이익을 얻는 공생이다. 그래서 A종이 이익을 얻을 때 B종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익도 손해도 없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상태. 제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편리공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그 빨판 상어가 있어요. 상어 이제 굉장히 조그매요. 상어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굉장히 조그만 애가 있는데 거북이가 있을 때 거북이가 이렇게 거북거북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거기 밑에 배에 찰싹 붙어요. 그래서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죠. 자기 힘 안 들이고 거북이 가는 대로 타고 가다가 내리고 싶으면 거기 확 내리고 그렇게 셔틀버스처럼 이용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빨판 상어는 좋잖아요. 편하니까. 근데 거북이는 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리공생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의문이 있죠. 항상. 정말로 영향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폭주 거북이들이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빨판 상어가 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서 속도가 안 났어. 그래가지고 얘가 진 거예요. 그래서 놀림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건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한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한쪽만 이익을 얻는 그런 관계가 편리공생이다.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이 이걸 서술형을 냈을 때 이거 두 가지를 바꿔서 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상리랑 편리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거지. 그죠? 둘 다, 양쪽이 다 이익을 얻는다. 한쪽만 이익을 얻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생은 뭐예요, 그러면? 기생. 한쪽은 이익을 보는데 얘로 인해서 한쪽은 손해를 보는 거. 손해를 보면 기생이에요. 어느 쪽이라도 손해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보는 쪽을 뭐라고 하냐면 기생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이런 쪽을 숙주라고 하죠. 숙주. 우리 숙주 언제 나왔어요? 우리 예전에 바이러스 할 때 우리가 숙주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용당하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생자와 숙주. 예를 들면 사람과 기생충의 관계. 기생충은 이익을 보고 우리는 손해를 보죠. 이런 관계가 기생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저기 이제 그래프라든지 그림을 보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따라오세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일단 경쟁부터 같이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경쟁. 짠, 여기. 일단 생태적 지위가 중복이 된다. 먹이나 서식지가 겹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서식지, 여기가 이제 서식지고 여기가 먹이의 종류예요. 그래서 서식지나 먹이의 종류가 비슷하면 이 생태적 지위가 중복이 되는데 이렇게 조금만 중복되는 경우랑 점차 많은 부분에서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랑 어느 쪽이 경쟁이 더 세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겹칠 때 경쟁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은 경쟁의 예시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신벌레 경쟁이에요. 집신벌레 같이 보시면요. 이거는 애기 집신벌레를 단독 배양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봤던 S자형 생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집신벌레를 단독 배양했을 때 이렇게 증가해요. 근데 이 애기 집신벌레가 집신벌레 새끼가 아니에요. 다른 종입니다. 집신벌레는 다른 종이에요, 아예. 자, 각각을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 둘을 같이 혼합 배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기 집신벌레가 이겼어요. 경쟁을 해가지고. 이름은 애기인데 애기 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집신벌레가 여기서 도태됩니다. 경쟁의 결과. 그래서 여기서 한 종이 경쟁의 결과로 한 종이 도태해서 없어지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는 현상을 경쟁 베타 원리라 그래요. 경쟁이 심화됐을 때 결국에 한 종이 도태되어 사라지는 거. 그 상황에서. 그거를 경쟁 베타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기 집신벌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원래 생장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생장한, 좀 손해를 본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싸우면서 경쟁을 하면서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그 다음 분서 얘기를 했었는데 분서도 똑같이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또 어떻게 달라서 경쟁과 좀 구분을 해서 해놨을까 하는 걸 볼게요. 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분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겹치는데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나눈 거. 분서, 서식지를 나눈다. 서식지만 나누는 게 아니고 먹이도 나눕니다. 분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서 같은 경우에 이런 예시 사례가 있는 거죠. 솔새. 요 한 그루의 나무에 5종의 솔새가 거주를 하는데요. 싸우기 싫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각각의 부분을. 그래서 거기서만 사는 것이 바로 이 솔새의 서식지 분리입니다. 서식지 분리. 그 다음에 이 피라미와 은어 같은 경우에 피라미가 은어가 없으면 이 안쪽에서도 살고요. 바깥쪽에서 살고 먹는 것도 여러 가지를 먹는데 은어가 딱 등장을 하면 피라미가 바깥쪽으로 밀려나요. 서식지 나누는 거죠. 싸우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먹이도 나눕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먹고 너는 저거 먹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식지도 분리하고 먹이도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공존하게 된다. 이런 게 바로 분서의 예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포식과 피식 한번 볼게요. 피식. 자. 요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개체군 할 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래프가 나올 때 뭐가 포식자고 뭐가 피식자다? 박자를 보라고 그랬죠? 먼저 증가하고 감소하는 쪽이 피식자고 한 박자 늦은 게 포식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때 자, 이렇게 먼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피식자, 나중에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포식자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피식자, 잡아먹히는 쪽의 숫자가 큰 게 일반적이에요. 더 많다. 그쪽이. 왜 이렇게 잡아먹는 쪽이 더 많아버리면 금방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잡아먹히는 쪽의 숫자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몸집은 잡아먹는 쪽이 더 큰 게 일반적이고 보통은 근데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식으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봤던 그래프니까 딱히 설명은 안 하고요. 이 부분에서 포식과 피식에 관련된 다른 그래프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뒤에서 실력 향상 문제에서 다룹니다. 그걸 먼저 끌어올려다가 여러분들의 그런 자료 해석 능력을 실제로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뒤에 문제풀이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이 배웠던 내용을 그 상호작용 부분을 같이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유형이 이전에 앞서서 배웠던 개체군 내 동종 간 상호작용과 개체군 간, 이종 간 상호작용을 이렇게 보기로 섞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거를 표로 정리를 좀 해봤죠. 요거 먼저 볼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보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과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개체군 내 상호작용 5가지 배웠었는데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 그런 경쟁을 피하는 방향. 경쟁이 여기 들어있다고 해서 개체군 내에서는 경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이름을 명명을 할 때는 경쟁은 여기에서만 사용할 뿐이지 사실은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나눠놓고 명칭을 명명을 하면 여기에만 이렇게 쓰는 거다. 그냥 우리가 학술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경쟁, 분서, 포식과 피식, 공생과 기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서식지를 나눈다. 텃세랑 분서랑 헷갈립니다.
그런데 텃세는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얘기하고 다른 종 간에 나누는 거는 분서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유형, A종과 B종을 같이 놨을 때 A와 B가 경쟁하면 둘 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까는 우리 공생과 기생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다 전체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경쟁을 하게 되면 둘 다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분서는 어떨까요? 분서. 이건 경쟁인데 분서는 어떨까? 분서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손해봐요. 왜? 내가 이만큼을 쓸 수 있는데 싸우지 않다 뿐이 내가 요만큼을 포기한 거잖아요. 양보한 거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둘 다 어느 정도씩 손해는 감수를 합니다. 그래서 분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포식과 피식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한쪽은 이익이고 한쪽은 손해예요. 그럼 어떤 쪽이 포식자? 이익 보는 쪽이 포식자겠죠. 그렇죠? 포식자가 이익이고 피식자는 손해를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생은 한쪽은 이익, 한쪽은 손해를 보는 관계. 그 다음에 공생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이익을 봐요. 근데 어느 한쪽도 손해를 보는 쪽은 없고 이익을 보거나 효과가 아예 없거나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편리공생과 상리공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여러분들 교재 239쪽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짠! 요거 보시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요거를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단독으로 두 종을 키웠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그래프가 두 개였겠죠. 이렇게 A종 그래프, B종 그래프 두 개인데 그걸 그냥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좁으니까. 자, 단독으로 각각을 키웠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개체수가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같이 키우면 어떻게 되냐? 단독은 이런데 같이 키우면 어떻게 되냐?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이 A종과 B종이 계속 같은 종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두 종을 나타낸 거예요. 종에 따라서 이런 양상이 달라집니다. 자, 어떤 두 종을 같이 키웠더니 한 종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런 경우에는 경쟁 베타 원리를 확인할 수 있고 경쟁이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종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게 개체수에 못 미치죠. 이것도 이제 서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분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대로 사는 것 같은데요. 둘 다 공존할 수 있고 사는 것 같은데 보면 단독으로 키웠을 때보다는 개체수가 적죠. 그쵸? 이거는 둘 다 손해를 조금씩 보니까 양보하니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은 아까 많이 봤던 이렇게 증가 감소 계속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그런 그래프 볼 수가 있다는 거. A종과 B종 중에 뭐가 포식자겠어요? 포식자 그렇죠. B종이죠. 한 박자 늦죠. 이렇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식자의 개체수가 더 적다 하는 거 볼 수 있고 상리공생 주목해주세요. 상리공생. 원래 이 점선이 그냥 단독 배양했을 때의 개체수면 상리공생 하게 되면 이거보다 늘어나죠. 왜? 둘 다 이익이니까 같이 살면 이게 훨씬 살기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우리 그런 각각의 상호작용 사례들이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해석을 좀 해보세요. 이렇구나. 이런 상호작용 유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하고 또 군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했던 내용 확실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풀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복습 확실히 하시고 어떻게 수강후기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내용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천의를 배우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앞부분에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같이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